두 번째는 이 브릿지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브릿지 프로젝트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릿지를 하실 수 있도록 한 몇 가지 예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올빅 브릿지인데, 이제 그 오지스가 만든 브릿지, 오지스는 뭐 사실 한국 회사죠. 법인은 싱가포르에 있나요? 어쨌든 있는데 이제 사실 한국 회사고, 클레이튼의 덱스, 클레이 스왑을 개발했고, 그 이후에 그 토큰을 타 체인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브릿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빅 브릿지가 있고 클레이 스왑이 있는데, 클레이 스왑은 덱스고 이 오지스가 결국 덱스와 타 체인 연결까지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토큰을 이동하는 것만 오지스 브릿지라고 오르빅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0.1%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잠깐 잠시만요. 클레이스와 오빅 브릿지, 브릿지. 네. 이게 이제 올빅 브릿지 화면인데, 지금 사실 제가 자산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예전에 못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전환의 토큰이라고 해서 i6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KI6가 있는 클레이 스왑에 있는 걸 확인하셨죠? 네. 이 i6가 클레이트는 정확하게는 KI6가 있습니다. 웹드 토큰인 아이콘에는 i6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잔량 있는데 100을 입력했다고 하면 결국 100 i6가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서비스하는 올빅 브릿지는 0.1% 수수료를 뗍니다. 그래서 여기 수수료입니다. 0.1%의 수수료를 뗍니다. 그래서 1000에 1 i6가 정률로 수수료를 내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밑에 fee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요거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아까 너무 개념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TX가 그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요청물이 2번 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사용자는 이쪽에 이 주소로 송금하는,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단순 송금은 아닌데 이쪽으로 송금하는 TX가 요청되게 되고요. 트랜잭션이. 또 이쪽으로는 여기에 송금한 만큼 발행해 달라는 트랜잭션이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그 브릿징을 하려고 하면 최소 2개의 트랜잭션이 발생됩니다. 소스 블록체인 한번 트랜잭션을 쏘게 되고요. 데스티네이션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을 또 쏘게 됩니다. 그럼 2번 트랜잭션을 쏘죠. 그러면 이 브릿지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업체 기준에서 보면 TXP가 사실 뭐 2번, 그냥 요거 조금 뒤에 가면 좀 복잡한지, 조금 이제 설명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쨌든 이 TXP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TXP가 아까 보여드린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고 설명드리면 이제 결국 궁금하겠죠. 가령 이더리움이라고 하면 TXP가 셀 테니까.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결국은 요 1클레이가 아이콘에 TX 쏘는 비용을 충분히 커버한다고 보고 1클레이가 되어 있는데, 가령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TXP가 비싸죠.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보시면, 클레이튼에서 이더리움으로 가게 되면 지금 20클레이가 나오죠. 20클레이는 사실은 이 비용이 비싸서 높아진 건 아니고요.
바뀌면 숫자를 바꿔도 안 바뀌잖아요. 결국 20클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오르빗 브릿지가 이더리움의 TX를 써야 되는데 트랜잭션을 쏠 때 게스피가 많을 거잖아요. 이 20클레이가 충분히 그 게스피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이라고 해서 또 책정된 금액이 이제 요 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브릿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양쪽에 TX를 보내기 때문에 TX 피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브리칭 서비스하는 쪽이 또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수료와 TX 피의 합집합에 수수료를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브리칭 피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트랜지션 수수료를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네, 조금 복잡한 얘기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오빅 브릿지는 사실 조금 복잡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블록체인 3개를 연결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한 좋은 예제로 클레이튼, 아이콘, 이더리움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었냐면 클레이튼에서 아이콘으로 KICS를 옮기는 과정을 보면 결국 이제 사용자가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트랜지션을 요청을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트랜지션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트랜지션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트랜지션을 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트랜지션을 쏘는 주체가 오퍼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구성 요소를 좀 설명드릴 건데 올빗 브릿지는 중앙에 올빗 체인이 있습니다. 올빗 체인이 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트랜지션을 쏴주는 오퍼레이터라는 또 엔터티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터라고 해서 얘가 거짓말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가 공증을 합니다. 공증을 하는 밸리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하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른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개의 주체로 3개의 엔터티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한데 일단은 볼트하고 민트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볼트하고 민트는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섯 옮길 때 다섯 옮기는 주소를 지갑을 볼트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 자산이 잠기고 이쪽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랩트 토큰을 발생시키는 민터, 발행자 그래서 금고와 발행자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트가 있고 민트가 있습니다. 볼트와 민트는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이게 데스티네이션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스마트 컨트랙 그리고 소스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금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좀 스킵하도록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오빗 체인입니다. 이쪽이 아까 이더리움, 아이콘, 클레이튼이 여기서 퍼블릭 체인 XXX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오르빗 체인인데 오르빗 체인에서의 스마트 컨트롤 구성은 이제 테라 브릿지 하는 애, 이더리움 브릿지 하는 애, 아이콘 브릿지 하는 애들이 각각 있는데 이제 얘들이 브릿지 할 때 하는 동작이 똑같은 게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허브라고 해서 똑같은 일은 여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올빗 체인에는 스마트 컨트랙이 허브라는 스마트 컨트랙이 있고 얘가 무조건 받은 후에 각 토큰별로
브릿지 서비스하는 그 스마트 컨트랙이 또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을 옮기는 걸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자산 옮기는 프로세스의 기본은 송금한 후에 잠궈두고 그만큼을 민팅하는 이런 방식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오빅 브릿지에서 자 여기 만약에 100 ICX를 잠궜는데 여기서 100 ICX를 여기서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ICX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퍼레이터가 보냅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가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100 ICX를 송금을 했는데 여기서 1000 ICX를 발행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TX를 보내니까 얘가 트랜잭션을 보내니까 이 데스티네이션 체인의 입장에서는 얘가 보낸 트랜잭션을 어떻게 믿느냐 그 문제를 푸는 게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근데 기본 핵심은 얘가 이쪽에 요청, 트랜잭션을 보낼 때 validator라고 하는 공증인들의 서명을 받아서 보내므로 해서 얘를 믿는 게 아니라 얘는 요청문을 보낼 뿐이고 이 공증인을 믿는 겁니다. 이 공증인이 주었던 공증 정보를 보고 얘는 여기서 100을 송금한 게 맞겠구나 믿고 100을 발행하는 그런 기본 핵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게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가를 보면 오퍼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아이콘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콘에 지정되어 있는 지갑 주소로 예를 들어 100 i6를 잠글 테니까 클레이튼에 이 주소로 이 100 i6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트랜잭션이 합의되었음을 오퍼레이터가 감지합니다. 감지하게 되면 얘가 여기서 100 i6 잠겼으니까 여기서 100 i6 발행하세요라고 트랜잭션을 보내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믿을 수 없으니까 얘는 이 공증자들의 공증정보 사실 서명인데 서명을 받아서 사실은 트랜잭션을 쏘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중앙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 잠깐 드리면 여기서 100 ICX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나면 올비체인에 나 100 ICX 옮기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트랜잭션을 쏩니다. 즉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트랜잭션은 하나, 두 군데에서 트랜잭션을 발생하는데 얘는 추가적으로 중앙에 있는 올비체인에도 트랜잭션이 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드릴게요. 오퍼레이터가 아이콘에서 클레이튼으로 100 ICX 옮겨줘야 되는 트랜잭션을 내가 발견했어 라고 얘한테 여기 트랜잭션 쏩니다. 그러면 이 공증자, 밸리데이터는 여기서 또 그 트랜잭션이 합의됐음을 확인한 후에 이 밸리데이터 각각 서명한 트랜잭션을 쏩니다. 물론 얘가 서명하기 위해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이콘 블록체인에서 이게 생긴 게 맞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 오퍼레이터가 공증해줘 라고 하는 트랜잭션에 서명을 보내는 트랜잭션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족수를 오퍼레이터는 정적수를 채웠는지 확인한 후에
정족수를 채운 서명이 채워졌음을 확인하면 그 서명과 함께 이쪽으로 트랜잭션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쪽은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얘가 알고 있는 이 공증자의 서명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공증자의 서명이 정족수를 만족하고 그 공증인의 서명이 맞는 것을 확인하면 100i6를 발행하는 구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노터리 모델, 즉 공증인 모델로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한 예제로 설명을 드렸고, 이쪽이 조금 복잡한 게 어떻게 공증인의 서명을 받아내느냐를 이제 조금 복잡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데스티네이션 체인은 이 공증인의 서명을 믿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방식을 쓰면 대부분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멀티시그, 즉 여러 공증인의 서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대부분 쓰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MPC,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이죠. 즉, 요 키를 얘들이 나눠 가져가지고 실제로 여러 공증인이 한꺼번에 이제 그 키로 서명을 하는 방식의 MPC 방법 혹은 멀티시그 방식 두 개 중에 하나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소각이라고도 얘기하는, 방금은 ICX가 랩트 토큰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고, 이건 반대로 이제 그 랩트 토큰이 다시 ICX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마 크게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예를 들어 유저가 나 100KI6가 있는데 아이콘의 이 주소로 옮겨줘라고 하면 이제 여전히 똑같게 이쪽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런 트랜잭션 합의됐음을 알고 똑같은 방법으로 공증을 받은 후에 아이콘으로 트랜잭션을 보내서 언락, 지정된 주소로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 트랜잭션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번이라고 소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가령 아까 이전에서 민터에서 100KICX를 발행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결국 돌아갈 때는 그 KICX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줄어들게 되니까 보통 소각된다라고 해서 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민터가 여기서는 KICX를 발행했으니까 만약에 요 스마트 컨트롤한테 묻습니다. 네가 발행한 총 KICX 양이 얼마냐라고 하면 아마 100이겠죠. 만약에 그 전에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었다, 트랜잭션 없었다고 하면 이제 100 KICX가 총 발행량이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KICX 100을 넘긴다고 하면 소각이 되니까 소각된 후에 민터에게 물어봅니다. 스마트 컨트롤한테 총 발행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빅 브릿지 익스플로러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빅 브릿지 익스플로러는 뭐냐면 결국 이 오빅 브릿지로 자산을 옮겼다고 치면 그 옮긴 기록을 또 봐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콘 트래커처럼 실제로 그 자산을 옮겨갔다는 그 기록들을 봐야 되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트랜지션이 크게 좀 많은데 크게 보면 세 개의 트랜지션이 발생됩니다. 자산을 보내는 체인에서 트랜지션 한번 발생되고요. 올빗 체인에서 그 오퍼레이터가 트랜지션을 또 발생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는 체인, 데스티네이션 체인에서 또 이제 트랜지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 줄에 보여줌으로 해서
보내는 체인에서 이런 트랜잭션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이걸 보시면 이거는 리플이네요. 네, 리플에서 1005 리플을 보냈다는 트랜잭션이 있고요. 그리고 올비 체인이 이제 그걸 옮겼다는 트랜잭션이고, 그래서 받는 체인을 보면 클레이튼에서 여기 1005가 나와야 될 텐데, 아니 1005, 네, 1005 리플, K 리플이 이제 옮겨진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브릿지 서비스를 하면 브릿지 서비스에서도 이제 기록들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아이콘 트래커 같은 것들을 운영, 그래서 이건 완료, 이건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이고 완료된 것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웜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웜홀은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이제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브릿지가 웜홀입니다. 사실 아까 오르빅 브릿지는 결국은 이제 클레이튼 블록체인에서 다른 블록체인에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브릿지라고 하면, 이제 웜홀은 솔라나에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브릿지입니다. 여기서 조금 특징은 펀저블 토큰 외에 난 펀저블 토큰 전송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웜홀의 포탈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이제 토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한번 좀 가볼까요? 여기 포탈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웜홀 포탈 사이트인데, 이 토큰스가 결국은 소스 체인에서 타겟 체인. 결국 이거 보면 결국 현재 어떤 체인들과 현재 연결되어 있느냐를 볼 수 있겠죠. 네. 테라, 이게 테라였군요. 테라, 폴리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에서 이더리움으로 뭐 지금 제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제 어떤 토큰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올빗 브릿지 로봇과 유사한 UI입니다. 이 UI가. 그리고 NFT가 있습니다. NFT도 결국은 소스 체인에 연결하고 나면 뭐 그 다음은 어떤 그 NFT는 좀 특성상 그 NFT 스마트 컨트랙 주소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어떤 NFT 스마트 컨트랙 주소에 어떤 토큰 아이디라는 거를 입력을 하고 타겟 NFT 그 체인을 입력하면 그쪽으로 옮겨주는 UI고요. 그리고 redeem은 이제 반대로 돌려보내는 요청을 할 수 있는 UI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어서 좀 보여드리면 좋았겠는데, 이제 그런 것은 없어서 조금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 것도 안타깝긴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솔라나 웜홀이 있고, 사실 솔라나 웜홀이 두 가지가 좀 특징이 있는데, 굳이 뭐 이 솔라나만 NFT를 옮기는 건 아니지만 NFT 전송 기능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약간 구조적으로도 꼭 얘만 이런 걸 쓰고 있지 않지만 아까 올빗 브릿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빗 브릿지는 요 모델을 쓰는 건데, 결국은 소스 체인에서 요청사항이 생기면 이걸 확인한 후에 인터미디에이터가 올빗 브릿지에서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객체죠. 그 엔터티죠. 그 엔터티가 사실은 이제 타겟 체인의 데스티네이션 체인에 이제 공증을 받은 후에, 공증을 멀티 시그니처나 MPC 방식으로 받은 후에 TX를 쏴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웜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어서 이 사용자가 혹은 브릿지 서비스하는 UI가 결국은 소스 체인 쏘고 난 다음에 얘네 좀 모니터입니다. 소스 체인에
100 RCX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디언즈라고 하는 이 서버에 계속 그 메시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디언즈가 모니터하고 있다가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 있고, 이 서비스가 계속 메시지 달라고 하다가 그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이게 메시지가 VAA라는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받게 되면 그 메시지를 데스티네이션 체인에 쏩니다. 즉 차이는, 이쪽은 전달 역할까지 다 해주는 거고 이쪽은 전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증받은 메시지를 얘한테 줘서 얘가 데스티네이션 체인에 쏠 수 있게 도와만 줍니다. 그래서 좀 다르고,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이 차이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방식은 사용자가 이미 양쪽 지갑을 다 갖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TX를 직접 써야 되니까 여기도 이제 TX 피를 내는 지갑을 갖고 자산이 있어야 될 거니까, 이 사용자는 양쪽 지갑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단점. 얘는 그 단점이 없죠. 아까 그 올빅 브릿지 보셨을 때 보시면, 보내는 사람이 아이콘에서 클레이튼으로 보내면 클레이만 갖고 있으면 아이콘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만 TX 쏘니까요. 단지 여기서 이제 오빅 브릿지가 이쪽 TXP까지 감안해서 얘한테 첨부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멀티 지갑을 사실은 뭐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사용자도 이쪽으로 보내는 이유는 결국은 여기서 또 그 KI6를 쓰려고 하니까 결국 이쪽 지갑은 또 별도로 갖고는 있겠죠. 있지만 최소한 브릿지라는 단계에서 양쪽 지갑을 다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장점이죠. 이쪽은. 근데 또 이쪽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그 브릿지 서비스 UI가 조금 더 직접 TX를 다 쏘니까 사용자에게 전체 상황에 맞게 좀 더 그 사용자한테 풍성한 UI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소스 체인에 TX 쏘았는데 아직 그게 처리 덜 됐습니다. 처리 끝났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뭐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디스트리뷰션 체인 뭐 이더리움에 요청 중입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걸 사실 여기서 그리기가 좀 쉽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걸 못 얘는 사실은 뭐 소스 체인에 넣고 난 다음에 여기 완료될 때까지 사실 얘는 항공차사겠죠? 단지 뭐 이런 인터미디에이터가 상황을 리포트해주는 UI를 API를 만들어주거나 해서 얘가 보여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런 웜홀 방식은 좀 더 이 브릿지 서비스하는 쪽에서 조금 더 전체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건 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웜홀 방식에서 단순히 그 사용자를 잘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 시장에서 인식하는 바는 수수료를 사용자가 모두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수수료를 전송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왼쪽 방식으로 사용하면은 수수료를 선취를 하는데, 당연히 데스티네이션 네트워크의 TX의 수수료가 얼마나 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보다 무조건 크게 설정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실제로 현금으로 치면 100원이었는데 이대로 뭐 RCX로 그래서 한 120원 정도나 150원 정도를 선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넘기고 나서 뭐 100원으로 끝내면 자기 입장에서는 50원이 남는 건데, 오른쪽 방식은 수수료를 사용자가 결정하는 방식이라 사용자가 그냥 트랜잭션 심지어 안 쓸 수도 있어요. 왼쪽에다 넘긴 다음에 오른쪽에다 수수료를 안 쓰고 그냥 안 쓰고 가만 놔두면 이제 전송은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수수료가 너무 크면 전송을 안 할 수도 있고, 수수료가 자기가 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양쪽의 수수료를 내가 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디언을 이용할 때 이제 존점은 가디언을 이용하는 걸 예를 들어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나 혹은 소스체인에서 선취하는 가디언 운용에 필요한 만큼의 선취를 하면은 그 수수료,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가치 변동에 따른 이제 수수료 처리 부분이
좀 더 이제 사용자가 생각할 때 좀 합리적인 형태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좋은 점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상태 모니터링은 인터미디에이터라고 불리는 저 녀석 혹은 보통 상응하는 서버를 구축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왼쪽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은 뭐라 그래야 되죠? 둘 다 가능하다. 어차피 웜홀 구조도 가디언을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듯이 마찬가지로 미디에이터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봐도 되기 때문에 아마 큰 차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건 사실 여기서는 이 전체 프로세스를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문규님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보내는 걸 실패했을 경우에 이쪽에서 좀 더 뭔가 처리할 여지가 조금 더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조금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쪽은 이미 보내고 나면 이제 뭐 이쪽이 가령 데스티네이션 체인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못 보냈다고 하면 결국 이쪽은 올빗 브릿지 쪽에 사실은 뭐 반환 요청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건데 뭐 사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락킹 됐을 때 그 만약 여기 결국 내가 안 보냈다고 했었을 때 그걸 언락시키는 것도 충분히 여기서 안 보냈다음을 이제 확인받거나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사실은 전혀 이 서비스 하는 주체가 마음대로 언락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유리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긴 합니다. 실제로 그 웜홀을 처리할 때는 자기가 시간 타임아웃이 있는데 타임아웃을 지나서 데스티네이션 체인에 다시 리퀘스트를 하면은 타임아웃 증명을 발행해줘요. 그래서 가디언에서 그 증명을 받아서 다시 소스 체인에 제시를 하면은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콜백 시퀀스를 역시도 이제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계속 쏘면서 그냥 모든 수수료를 지불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좋네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쪽은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이쪽은 사실 운영 코스트가 떨어지는 장점이죠. 맞아요. 가장 큰 장점, 오른쪽에 가장 큰 장점은 운영 코스트가 조금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처리 시스템에 대한 프라이스 업데이트를 좀 덜 해도 돼요. 왼쪽은 잘못하면 수수료보다 적게 받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서로의 가격 부분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조금 더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좋은 점입니다. 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요것도 있었는데 여기 뭐였는데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NFT 전송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이제까지 펀더블 토큰 전송만 얘기했으니까 NFT 전송을 잠깐 설명드리면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똑같고 이제 요것만 잠깐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NFT 쪽은 상황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솔트 블록체인에 BAYC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콘에 큐비즈가 있다고 칠게요. 어쨌든 두 개의 다른 컬렉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컬렉션이 최초로 옮겨갈 때 이쪽은 그걸 감지하고 그 소스 블록체인에 사용하는 스마트 컨트랙을 NFT 스마트 컨트랙에 디플로이합니다. 디플로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해당 NFT 토큰을 또 발행하는 형태가 필요해서 여기 7번 과정, 즉 NFT 스마트 컨트랙을 동적으로 생성해야 될 수 있다는 게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아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웜홀은 실제로 자기가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웜홀이 제공하는 건 올빗 브릿지의 그 익스플로러 같은 정도까지 서비스는 필요 없고 그냥 아까 그 가디언이 줬던 이 VAA 메시지를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정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애니스왑인데 그 지금은 이제 멀티체인이라고 얘기하고 멀티체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애니스왑은 사실은 여러 체인에 토큰을 이제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브릿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브릿지와 라우터가 있는데 브릿지는 뭐 지금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런 브릿지라서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이제 라우터가 라우터 개념은 결국 여기 이제 체인이 이제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라우터의 컨셉은 결국 어떤 체인이든지 서로 상호간에 옮기도록 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다 유동 풀을 다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가장 좋은 예 사실 USDC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USDC가 4군데가 있고, 여기 있는 어떤 네이티브 토큰으로 이쪽에 USDC를 발급받는다고 쳤었을 때, 이제 여기에 잠그고 여기서 USDC를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유동풀에 충분한 USDC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일종의 뭐 약속금 같이 여기서 N이 USDC라고 하는 토큰이 발행되도록 그냥 구성해놨습니다. 즉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동풀을 관리하고 있고, 그 유동풀에는 미리 이제 풀 공급자가 토큰을 충분히 넣는다고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량이 한쪽에 많이 쏠리거나 해서 부족할 수 있잖아요. 부족해지면 일단 any USDC, any ICX, any 클레이 같은 것을 사실 우선 두고, 나중에 실제로 클레이가 들어오면 그걸 바꿔갈 수 있도록 하는 컨셉으로 결국 모든 체인에 이제 토큰을 전송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든 게 이제 크로스체인 라우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쪽 크로스체인 라우터에 들어가면 뭐 풀 공급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풀 공급자들은 이게 사실은 이제 리워드를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각 체인에 유동풀로 일종의 그 자산 버퍼를 좀 둠으로써 실제로 자유롭게 옮기는 것을 해보고자 만든 게 이제 라우터의 개념입니다. 네, 이쪽도 이제 이렇게 익스플로러가 존재합니다.